2부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주제 발표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왜 항일 독립훈장인가 라는 주제로 황강우 작가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일 독립훈장 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발표가 있겠고요. 이명춘 변호사의 항일 독립훈장 법률에 대한 소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영규 박사의 동학서원에 대한 보고 발표가 이어서 준비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의 첫 순서로 황강우 작가의 항일 독립훈장의 필요성, 왜 훈장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연 20분 만에 이 항일 독립훈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김구 선생의 천재시죠. 만났습니다. 근데 왜 항일 독립운동을 별도로 신설하려 하는가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화 쓰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겪었던 국가보안법을 당했던 수많은 권력과 그 파행성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싶으나 불과 20분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다음 기회를 약속했고요. 지금 이 자리는 김용만 의원께 그동안 진행됐던 국가보안법과 저 사이에 있었던 파행성을 낱낱이 보고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겁니다. 제가 국가보안처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관련자 중에서 서울을 하지 않은 43인을 선정해서 왜 이 양반에 대한 서울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6월 23일 날 국가보안처 회신이었습니다. 보시면 광복이후 행정이상이 14명, 독립운동 이후 행정사 17명, 심사를 진행하기 10명이라고 답변이 하는데요. 독립운동 이후 행정이상 17년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일 행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국가보안처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애호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가? 감옥에 갔다 나오신 분들은 독립운동 한 사람들인데 감옥 갔다 나온 사람 뒤를 추적해봤더니 치일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광복 이후 행정이상이 18부인데 저 내용을 들춰보니까 대부분에 대한 남로당 관련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남로당과 조선공산당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최대 제1야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합법야당이었습니다. 그 합법야당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 당이 이념의 자신과 다르다 하여 행정미상이라 하고 서울주의자 아니라는 것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있다는 겁니다.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당 결선의 자유를 스스로 국가보안부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보안부가 따르고 있는 오직 독재정권만이 유일한 정권이라고 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저걸 보면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문제, 이념 문제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친일흠적, 즉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서울을 주재하는 세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김범수 어르신은 3.1운동으로 옥고를 1년 6개월 채우신 경성의전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경성의전은 지금의 서울대 의대를 말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이상재 선생하고 옥중에서 대학을 나는 대단히 훌륭한 애국자이신데, 이분께서 추록 후 바로 서울대를 복학해가지고 의대 의사과정 받고, 그 다음 조선 총독부 의원실에 근무를 합니다. 저 근무는 마치 서울대 의대 졸업생이 졸업해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연후 의사 자격증을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보훈부에서는 저 조선 총독 의원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친일행위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역사에 대한 무지를 자백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말은 듣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 명예교수 황상백 명예교수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상백 명예교수께서 황상희 명예교수께서 조선 총독부 의원에 근무했던 것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다. 저것을 친일행위로 본다면 조선인 의사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황상희 교수의 이른바 충고, 의견서를 보고서야 김범수 선생의 친일 흔적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그의 말에 서울이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봤습니다. 왜 안 주냐? 김범수 어르신이 남로당 당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1961년도 동아일보에 나온 한 쪼가리의 신문 기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연구하신 학자들 많겠습니다만, 신문은 팩트로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신문 기사는 팩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허위 사실 갖다가 데이터 쌓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연구한 사람들은 신문을 팩트로 제시하지 않는데, 우리의 국가보훈은, 엄격한 국가보훈은 신문 기사를 가지고 김범수의 선거부 사유로 들었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매우 좋은 연구였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뭐냐? 검찰 기소장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감옥을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검찰 기소장은 그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의 판결은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전체 경험만 그렇습니다. 검찰 기소장은 대부분이 고문과 여러 가지에서 검찰의 자의에서 작성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기소장을 토대로 작성한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가지고 1950년 김문수가 남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은 역사를 아시는 분은 저 1950년 4월은요 이미 남로당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김삼룡, 우리표변, 이관선 남로당 주요 간부들이 싹 감옥에 갔고요. 남로당 중앙당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로당 전남도당이 김선우의 밑에서 곡성에서 약 60명이 그 초급 목표를 먹으면서 기하선상을 해보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1950년 4월인데, 그 1950년 4월에 광주시에 있는 남로당 사무실에서 향후 권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토당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로당 당 사무실은 당시에 없었던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남로당 사무실에서 그것도 김범수 선생부터 입당 권유를 받았다고 라는 기사가 나왔길래 너무 어처구니 없어하고 이걸 어떻게 짚어가지고
좋다. 그럼 검찰 기소장을 믿어줬기 때문에 검찰 판결문을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자, 보십시오. 이 판결문은 제가 그 박창규의 검사기소장이 고문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 증거력이 없다라고 대법관 7일에 전원 판결로 그거는 사실 증거력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입수한 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마은혁 판사 잘 들어보셨죠? 지금 탄핵까지 있어서 계속 공주가 탔지 않습니까?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제가 이제 쉽게 해서 마파이라고 합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어이 마파 박창규 기소 판결문 찾아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판사니까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거 웃으면서 선배님 판결문 찾는 게 쉬운 일 아니까 사건 번호를 알아야 찾지 사건 번호 없으면 모르면 판결문이 여의도 빌딩만 하는 데 들어가 있대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나 그냥 사건 번호 찾으라고 또 서울대 요 박창규 씨의 딸이 숙명여대 교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사건 번호를 찾으라고 했는데 또 그분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서 며느리가 검사예요. 내 친구를 만나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검찰청은 다 데이트가 전자되니까 검찰청에 가니까 박창규 노리가 바로 쭉 나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판결을 찾는데 원래는 50회 두껍습니다. 제가 바로 찾아갖고 5페이지 가니까 고문에 의한 증거, 고문에 의한 것이고 증거력이 없다고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반갑습니다. 바로 이제 국가보험을 또 올렸죠. 어땠을까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험입니다. 누가 이 차를 쳐대입니까? 우리 민간이 쳐대합니까? 국가 권력이 쳐주면 검찰 연결되어 있고 검찰 데이터에 알고 있으니까 국가보험번호 모든 판결문이 검찰청에다 데이터가 된 거 이미 알고 있을 거죠. 우리 몰랐잖아요. 뭐 국가보험보가 박정희 판결번호 끝나는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국가보험가 해야 할 일을 제 민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민주당 박영준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영준 국회의원실에서 국가보험을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앞에 놔두고 질의했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주겠대요. 뭐예요? 그런데 그의 말을 또 안 줘요. 이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또 답이 없는 거죠. 그 이상 제가 포기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범수 선생 이야기 듣고 정의도 선생 뭐냐 취입하죠. 연습을 했대요. 당시 광주거부는 인류고등학교에서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이야기고 학교에서 일으로 배웠기 때문에 일본을 잘하는 거예요. 뭐 동네 아저씨가 일본 그 공무원 만나고 호수학교 있으면 번역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정의도 씨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가보험부가 정의도가 공면석이라고 해버려요. 공면석이면 해도 취입하는 그래가지고 공면석이 한 적이 없은 부재 증명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또 올렸어요. 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건 중대한 국가공무원의 뭡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행정소송 해야 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보훈처 공무원은 행정소송하고 이게 판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모르죠. 그 다음에 이기용 선생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광주 민자운동의 허리 척추죠. 척추. 이분이 80년, 90년대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을 이끄신 분인데 1912년생이고요.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에서 태학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 4년 하다가 4년 동안 먹고 연구소에 근무를 했어요.
인바 애국 민족의 상증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을 12번 갔습니다. 해방 후에 인민군이 내려가고 이 양반이 김일성 라인이 아니라고 인민군들이 감옥 씌워버렸어요. 나 4일만 왔습니다. 4일만 하니까 또 이승만 정부가 또 감옥 씌워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50년 넘어갔고 50년도 북부로 들어가고 12번을 감옥을 산 그런 분인데 진짜 이경우 선생이 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대화수에 가입했다는 거 가지고 침입하래요. 그런데 그 대화수에 이 양반이 왜 가입했겠습니까? 강제로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몸 팔고 싶어 탈락했어요. 강제로 끌어간 거 아닙니까? 이 강제성이 결정적 핵심인데 이경우 선생의 자서전에 그게 쓰셨어요. 그대로 대화수 끌어갔더라고 라고 대화수 들어가고 국가본부는 이경우 선생의 대화수 가입을 친일 흥결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그런 거 보고 주셨다는 게 국보로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지금 서울까지 다 연결되어 있구나. 국가보안법의 문제의 심각성은 제가 서울 투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상호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상호법을 본 적이 없잖아요. 44편인데요. 44편인데 저랑 같이 한번 간단히 몇 가지만 검토를 해보게요. 제가 해석은 그렇습니다. 상호법의 독소조항은 8조에 있는 8조 2항의 46페이지입니다.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 적대적으로 도피한 사람은 다시 서울 뺀다 이겁니다. 사형무기 1년상 징역 9만 원 혼자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내용이니까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80년 역사에서 어느 누구가 가장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지금 20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의 상식은 20만입니다. 고전매 등등에서 30만 이상을 죽인 사람이 20만입니다. 그런데 20만은 지금 건국원장 대한민국장 1호입니다. 뺏어야죠. 왜 뺏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적대적으로 도피한 경우 박정희가 누구 보냈죠? 이후라고 편을 보냈잖아요. 그럼 박정희 이렇게 뺏어야죠. 박정희가 또 그런 대한민국장이에요. 왜 박정희 안 뽑습니까? 이런 국가 상호법이 파트 2항을 가지고 계속 국가본부가 행정비상 등등 해가지고 무려 현재 적체된 5만여 명의 독립보호자와 항일투쟁 동학가족 약 8만 명의 당연히 서울을 쥐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한테 서울을 쥐지 않고 버티고 있는 조항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폐지되든가 아니면 항일 독립훈장 법안의 경우에서라도 부칙을 달아가지고 8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칙을 달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가면 훈장 종류가 12개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훈장도 있고 사만훈장도 있고 체육훈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몇 가지에서 33만 명이 지금 훈장을 받았습니다. 33만 명이. 그런데 바다를 8만 명이 훈장 받지 못한 이유는 뭐가 없습니까? 항일 독립 훈장이 없어요. 그래서
13정에 항해 독립운동을 넣어갖고 이 사람들 8만 명이 받자 이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전 다 내다보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가 뭐였어요?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와 등등해갖고 항해 독립투쟁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반하는 그게 대한민국이 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이 항해 독립투쟁의 법통을 위반하는 정부를 한다면 당연히 이 항해 독립운동부터 제가 앞에 그것을 비록 늦었지만 13번 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엄을 전 세계 만방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주장을 강행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예를 먹는 게 38조에 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정 기록이나 서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2세대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막내가 1945년 생이죠. 막내가 81살입니다. 제가 하는 말분들 대부분 86, 7세입니다. 이분들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글을 못 쓰는 게 절반입니다. 치매가 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요건에 맞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저는 인격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예로 부칙을 달아가지고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모든 서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맞느라고 추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료 조사, 제출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독립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적 근거는 다 감옥의 상, 투옥 무조건 감옥의 상,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떼기 좋죠? 국가보안부가 검찰청 요금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쉬운 일 갖다가 우리 광주에 있는 사람이 검찰청이 어딘지 모르고 세종 본부 어딘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찾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보안부가 딱 확인해갖고 일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는데 5등급 심사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또 100년 걸립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2세대가 85세를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내일 모레 줘야 되는데 또 등급 심사한다고 16, 100년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저 등급을 이번만큼 폐지하고 단위로 해서 동일 손잡고 완샷해서 끝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부조는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가우 작가의 왜 한일 독립훈장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10분 정도 시간으로 해서 사례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식 의원의 한일 독립훈장 제정의 정당성이라는 좀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에 갔었는데요. 2번을 갔다 왔는데 저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혁명열사론과 애국열사론을 두 개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혁명열사론은 사회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회주의자들한테 주는 거고요. 애국열사론은 그러니까 국립묘지가 두 개인 거예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애국열사론은 독립운동하고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역사에 기여했던 분들, 특히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애국열사로 따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간 분들도 평강열사령은 참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애국열사령은 가면 이렇게 가서 뵙고 절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는 됩니다. 건국훈장 주라 이거예요. 독립훈장 왜 못 줍니까? 독립운동 열심히 했으면 사상과 이념을 따지지 말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게 독립훈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주면 된다. 이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해야 하는지 사실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쪽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건 따라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딱 나눠서 본 것 자체가 매우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입법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명춘 변호사님께서도 써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들이나 분노, 답답함, 현실에 기반하되 실제로 그냥 입법 발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소리를 들려면 그냥 입법 발의를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제정되지 않습니다. 제정을 위해서는 용어도 그 법률 용어로 맞게 정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 입법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이 달라서 내지는 뭐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현실에서 입법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법률안을 좀 검토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지로 발표 자료에 대한 의견에서 별지로 나눠드렸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법 일부 개정 부분입니다. 상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 2 독립훈장, 왜 11조의 2, 18조가 아니라 11조의 2에다 넣냐? 11조가 건국훈장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바로 같은 반열에서 18조는 맨 뒤에 무슨 체육훈장 등등등 맨 뒤에가 있거든요. 조문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건국훈장 바로 아래에 독립훈장을 넣고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식민 통치에 맞서 일제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정령을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모든 부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명춘 변호사님도 등급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은 등급을 매기기, 자료의 유실이 커서 등급을 매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세세하게 등급을 매기지 않더라도 그 등급 안에서 일괄해서 거의 측정 등급을 기준에 따라서 분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조의 4항 부분인데요. 처분의 취소. 그 다음에 이 문구는 옆에 보시면 참고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험기본법, 진실화활용 과거사정리기본법, 일제강점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에 나와 있는 법률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조를 해서 이렇게 기존의 법안의 문구들을 참조를 해야 범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잘 아시죠? 정 변호사님 왜 그런지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를 봤을 때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면 문제의식을 담아서 입법 가능성이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8조의 사항, 제1항에 따라 서원을 취소할 때 이번 11조의 독립훈장의 경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된 자를 제외하고 제1항 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입법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그냥 없앤다가 아니라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없앨 것은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입법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 고려입니다. 간서조항 추가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도 이제 확대하죠. 자료 제출 및 벌칙의 임의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고 조사하여야 한다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무조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이제
그 노회찬 대표의 그 인권상 뭐 대한민국 훈장을 그 수여받기 위해서 공적조서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조서를 쓰는 것을 아예 하지 말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연성이나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다만 독립훈장의 경우는 정부는 실제 조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노력해야 될 의무를 정부 측에 두고 그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 훈장을 포상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처럼 지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적으로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실질조사 노력 의무를 좀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 닥쳐있는 어려움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별도의, 그러니까 조사의 진실화해위원회처럼 조사를 실행하는 별도의 기구 등을 신설하는 부과된 법, 그러니까 사문법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당시의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전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 같은 경우 실제로 진화위에서 나온 조사 결정문이 소송을 통해서 국가배상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고, 소멸시효 항변도 그 진화위에서의 결정문을 통해서 배제한 사례들이, 요즘 법원 좀 이상해져서 그것도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문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문법에서는 근거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별도의 입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에서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가 오늘까지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작가님께서 발표 자료에 대한 의견서를 세심하게 또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영춘 변호사의 항일 독립훈장 법률에 대한 소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 임영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약간의 개정안하고 제가 바라봤던 개정이 좀 달라서 업데이트가 안 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험을 한 3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실제로 한 이야기는 좀 짧으니까. 첫째 하나는 제가 이제 진실화위원회 국장을 할 때 제가 실무로 이제 조사했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함 선생님 사형 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만 최능진 선생 국방개혁법 사형 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진실화위원회가 집단희생 당한 사람들의 국가가 이제 불법적으로 살해했다, 학살했다라는 것들을 주로 이제 했는데, 모함 선생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돌아가심을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모함 선생은 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끝나고 모함 선생 무죄 받았어요. 모함 선생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신우주 감옥에 있을 때 옆방에 있었던 양희섭이라는 사람이 모함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의 명을 품고 모함 선생 나중에 활동할 때 내가 돈 벌어서 좀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나중에 양희섭하고 만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기에 최근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서 조관 선생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종로경찰서에서 조관 선생이 석방될 때 자의적으로 어떤 식으로
150만 원인가 기부했다라는 것이 경찰 보고서에 나옵니다. 전영재 선생은 아시다시피 흉사단 사건, 동해 사건에 감찰단 그 자체는 문제가 된다 2, 3년 하시다가 해방 직후에 친파와 계속 앞장서 싸우다가 결국 친파 끝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승만하고 말하자면 정책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혁명오염 사건으로 감옥을 가고 이어서 항전쟁 때 잠깐 투표했다가 그 문제가 그 이후에 활동이 문제가 돼서 국방개혁으로 사형을 당하죠. 근데 이 혁명오염 사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국방개혁법 사건은 제가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같은 동해 사건에 뭐 주요한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친일적인 행적이 있으면 국가 그 수상을 받고 훈장을 받았는데, 최룡기 선생은 같은 사건에서 학살을 당하면서 자유를 딱 걸린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평가할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그 이후에 그 중앙경찰서에서 그 최룡기 선생 관련 그 동료 관련 한 4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의 그 국방 헌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1940년도 30년대 말쯤 되는 게 풀어줄 때 헌금 돈을 받고 풀어줘요. 그래서 최룡기 선생도 지금 뭐 법원처에서 이야기 안 되고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신 선생님은 진주라이언에서 뭐 학살 문제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학살 당했다라는 것은 전쟁 때 돌아가셨다 해서 지나서 한발 2, 3년 넘어가면 해방 직후에 벌써 민주화운동을 했달까요? 조국 대한민국 설립, 대한민국 수립,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토지개혁이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친일파 척결에 대한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포구력 이용, 미군력 포구력 이용으로 짧게는 뭐 몇 달 혹은 뭐 말하자면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기도 하지만 길게는 그동안 1년씩, 2년씩 그 포구력 이후에 붙어있는 조문들은 국가보안법, 당시 뭐 무슨 범정 메토 뭐 이런 거에 붙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한 4, 5년 또 뒤로 가면 일제만에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청년 시절에 퇴학을 당했다든지, 뭐 그때 뭐 좀 당했다든지. 근데 이 양반, 이분들이 바로 직후에 해방 이후에도 바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또 문제가 돼서 항전대에도 돌아가셔요. 근데 그 유족들은 현재 지금 돌아가신 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돌아가신 분만 싸우고 있다가 보니까 그 앞에 아버지가 해방 직후에 민주화나 조국 건설을 위해서 그들이 상정했던, 세상했던 건설은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한 나라의 건설을 한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 감옥을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전에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많습니다. 즉 항전쟁 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이런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 유족들은 독립운동을 말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고향만 들어하다가 그쪽 끝나니까 어떻게든지 뭐 국가가 지시라이를 끝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자면 홍사의 상세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바로 맞닿아서 1930년대 말부터 그런 독립운동에 그 맞닿아 있어요. 그 아버지들이. 근데 그분들은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 사원에 대해서. 이게 제가 가장 지금 생각나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해방 직후에 민주화운동,
말하자면 민족 건설을 하다가 탄압을 당하고 그것이 돼서 학살을 당해버리면 이분들은 일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뒤로 십몇 년을 더 넘어가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유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는 한마디도 제가 들어본 적 별로 없습니다. 몇 분은 계시나? 근데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0만 세 운동도 중학도 중요하지만 가깝겠지. 우리 아버지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분들 일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 제기되지도 않고 유족들마저도 힘들어서 문제 제기되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제가 숙제라고 할 만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것은 2페이지인데 3페이지에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simulleg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하는 항목이나 내용이 그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하냐 입니다. 그게 1차적 목표고 유효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기본권과 충돌을 일으킨 경우는 좀 경량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이 상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인정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충분히 유효한 수단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상훈법 본문의 1조 일단 읽어보고 45조입니다. 이게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서원의 원칙은 이렇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하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그 기본권을 지배할 여력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것은 이 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국민의 목표 달성, 그다음에 항일 독립운동의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조금 이 이야기 중에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받은 조항 중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헌법에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국민이 존중한다고 유효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무효고 이런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켜야죠. 그것은 의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끄집어내면 좀 문제가 있다라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고쳐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실화위원회 이야기를 했다고 나머지 들었습니다. 진실화위원회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 조사해서 진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권위 정권까지 유권 침해를 조사하는 거, 한국전쟁 전후에서 민간인 학살을 한 거, 이걸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진실화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있고, 한국전쟁 때 학살당해서 그 유족들의 억울함들, 그 다음에 그 한계는 있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로 죽은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살짝 언급하는 그런 차원의 정도의 억울하게 죽었다까지만 이야기하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본격적으로 이야기 못했지만 그 정도 차원에서 진단을 했었는데 제가 이 사무법 토론하면서 독립운동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사부분을 독립운동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을 조사해서 진실규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절차는 보통은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의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신청 내용이 맞냐 틀리냐 이 정도의 개념으로 했는데 거의 뭐 독립운동은 숫자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민간인 집단 학살된 그 희생자들 숫자나 인권측의 숫자에 비하면 현재 있죠. 별로 뭐 유효한 조문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진실화위원회 그 독립운동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국가가 직접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조사해야 될 모든 자료를 또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는 그런 조항에서 다만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직권조사도 즉 예를 들어서 조항들이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진실화위원회가 직권을 조사하겠다 하면 다음 단계에서 60만 년운동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직권을 하겠다는 조사합니다. 그건 뭐 위원회가 결정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진실화위원회는 그 권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독립운동의 권고는 별로 안 했죠. 이번 측에는 뭐 재심을 하라, 뭐 손해배상을 하라, 명예를 회복할 방법을 갖추어라. 그 다음에 뭐 집단희생분들은 호적 정리하도록 해라, 뭐 적당하게 그분들의 유령사업을 하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 이 독립운동에 가서는 성포장을 하라 라는 걸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약간의 이야기를 진실화위원장을 추천기관으로 놓는 게 어떠냐. 그러면 진실화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일단 법률구조상으로 독립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화위원장을 되면 자기가 조사해서 이 사람은 독립운동에 보상을 받을 만한 걸 했다라고 신청하면 추천을 하면 국가기관에서 저기 심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지금 이 절차기관 신설 필요라고 표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법을 추진하면서 그 훈장 있는데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 그 조항이 그 사문법에 약 한 19조입니다. 페이지는 48조. 포장은 훈장의 다음과 훈정으로 그 조문은 다음 각성해갔다. 그래가지고 전국 국민 아마 국민 포장이 빠져 있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립 항일 독립 훈장만 하는 게 아니라 포장도 일단은 조항을 넣고 이 문제를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들을 해야 될 수석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확실히 그 해방 직후에 그분들의 행적, 한국전쟁 때 행적, 그 행적을 그때 비틀어진 오른쪽으로 너무 비틀어진 휘어진 것을 감잡지 않으면 그 해방 직후의 활동이나 한국전쟁 때 학살 당한 것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진실화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정리를 하면 포장을 넣어야 된다. 조금
말하자면 법이라는 게 잣대가 하나만 붙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잣대가 있습니다. 저울도 여러 저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잣대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이 독립운동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인 진실화위원회의 독립운동 조사의 권한과 그 다음에 의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법에 그런 어떤 추천기관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는 이 항일 독립 훈장 신설은 그 법의 목적에 맞고 헌법에 특별히 위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모춘 변호사 항의 독립 훈장 법률에 대한 소견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로는 박용규 박사의 동학서원에 대한 보고 발표가 준비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박용규입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7시 40분까지이던데 어떻게 조금 더 한 8시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는지요? 네. 그런가요? 그러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시까지 한다면은 제가 발표자에게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저는 10분 이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예, 지금 발표 중에 8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금 토론의 자료지 15,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15, 16쪽에 우선 오늘 국회 토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한광호 작가님이 나름대로 거쳐가지고 만들어낸 상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굉장히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해방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1945년 8월 14일까지의 행적만으로 훈장을 줘야 되는데 8.15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결국은 서울에서 박탈시키거든요. 이것은 법률 위반이죠. 독립유공자 이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성법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통과가 된다면은 8.15 이후에 그런 행적을 문제 삼아가지고 소음되지 못한 분들의 그런 이런 분들이 소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학자인 저를 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광호 작가님을 배웠는데 얘기를 하다가 한광호 작가님도 오늘 발표집 자료집에 얼굴이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 얼굴이 있죠. 네. 근데 이 작가님도 전봉준 장군이 소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아마 그 전봉준 장군이 우금티 전투에서 1894년 일본군하고 싸웠고 거기서 일본군의 군사력에 의해서 패배했고 또 해인 전투, 온평 전투에서 패배했고 일본군의 활약이 굉장히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순창에 그 피신에 있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나주 초토형으로 끌려가서 일본군 후위보병 19대대 미나미 고시로가 전봉준 장군을 신문을 했어요. 그 신문 내용이 도쿄 아사히 신문에 상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군 대대장이 서울로 압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중앙일본공사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가장 그 공을 세운 자가 이노우에 카오가 있는데 이 자가 일본 공사관에서 전봉준 장군을 신문했어요. 너는 왜 2차로 왜 재공기를 했느냐? 일본 공사관 묻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올 금년 6월에 일본군이 느닷없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의 국왕을 벌모로 잡고 군대를 반군을 중앙군을 해산시키는 걸 보고서 참을 수 없어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초야의 선비와 백성들이 의병을 만들어서 몰아내기 위해서 거병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그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도 지금 40년 이상 동학농민혁명 제2차 공기는 항일 구국투쟁, 항일 구국투쟁은 바로 독립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서도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전봉준 장군을 소원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국가보훈부가 공무원들이 독립운동사 역사를 몰라요. 모르 행시 출신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공적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역사학자들도 그 해외 독립운동이라든지 식민지 시절에 그 독립운동 전공을 하신 분들은 1894년, 95년 동학농민혁명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동학혁명 전공자들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 기막힌 일을 저도 그 2019년부터 제가 그 6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국가보훈부에 우선 그 전봉준 최시영 선생 서원을 보훈부 신청했는데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 불가 판정을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제가 발표문에 썼습니다만은 국가보훈부는 1962년에 그 독립운동 서원 4개를 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정했느냐? 제가 추적을 했어요. 1962년이면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때의 친일 역사학자 서울대 이병도, 제가 고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고대에는 신석구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부터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을미의병은 여러 선생님들 아시죠?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94년 양력 10월에 재봉기를 한 내용은 일본군하고 아무리 열심히 싸웠어도 서원이 이 규정을 정해버리면 잣대를 재면은 서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62년에 정했는데 지금 6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국가보훈부는 그 서울 내규만 내규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 을미의병 1895년, 96년 을미의병으로 145명을 소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이 100만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역사에서는 한 30만 명이 죽었다.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일본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3만에서 5만 명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분들은 몇 개월 차이 때문에 단 한 명도 지금 소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그 현실에 지금 그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발제 토론회 자료지 16쪽에 몇 분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다 소문을 받았지만은 제가 그 유족분들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재혁이라는 분은 우금띠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고 일본군에게 체포되어서 동주 시내에서 그해 11월에 화형을 당했어요. 이게 그 동학 그 재단의 참여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일본군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이승원이라는 분도 제가 아는 그 유족인데 증손자를 만났습니다. 이분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우금지 전투에 참여했고 일본군들은 특이하게도 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꼭 잡으면은 고문하고 시체를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각이라고 합니다. 확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63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문을 받아야 되는 명백한 근거 세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2004년에 통과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명백백하게 2차 동학봉기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참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참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명예를 회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규정을 우리 국가보훈부의 공무원과 공적심사위원들, 역사학자들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이걸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둘째로 우리 교과서는 80년, 62년에 독립운동이 시작이 을미의병으로 했지만 80년에서 2025년 현재 부종의 고등학교 거민전 한국사 교과서에 줄기차게 2차 봉기는 항일투쟁으로 서술하고 가르쳐왔어요. 왜 그런 데 소문을 하지 않냐. 그 다음에 셋째로 대다수의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다 독립운동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적심사위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동학농민혁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가를 때리는 거예요. 저는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청일전쟁을 연구한 아카츠카 아키라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제가 이분을 두 번을 배웠습니다. 202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저서와 논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이고,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일전쟁 연구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선구다 이렇게 해요. 이런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선구라는 거예요. 저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동남아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일본인 교수도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서운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 국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인들은 동학 독립운동가들을 서운하지 않고 있다 라고 굉장히 좋아할 걸로 저는 봅니다. 나라를 침략자들이 궁궐을 점령하고 왕을 벌보로 했을 때 그 침략자를 몰아내다가 희생된 분들을 그 면회를 회복하지 않는 것은 저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종합성에 대한 보고 박용규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음 종합평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조 발제와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차례로 돌아가며 하겠습니다. 이 종합토론을 위해서 먼저 질의를 두 분이 건네오셨습니다. 이규 선생님과 김현건 선생님께서 각각 질의 내용을 좀 보내주셔서 먼저 토론의 질의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네, 김현건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안 발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의원이 계속 했으면 좋았는데. 네, 바쁘셔서 좀 부족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법률을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의원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입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홍 선생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절차에서 그러면 의원 입법 발의로 할 건지 아니면 정부 발의를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더 좋았겠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전문가 아니고 여러 일을 하면서 그래서 좀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로 일단 해야죠. 양분한 광주시당 대표께서 아주 제가 민주당 의원 중에 이렇게 결기가 있는 의원이 있는가 몰랄 정도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즉각 동의했었고, 필요하면 자신이 대표가 되겠다, 총대를 매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무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100여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훌륭한 의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토론이 끝나면 광주에 내려가서 영문학 의원과 다시 만나 뵙고 오늘 토론의 내용을 좀 보고 드리고, 이후 진행에 대해서도 좀 영문학 의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하 의원께서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한강우 작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질의사를 먼저 보내오셨어요. 이규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선생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선 부의사를 맡고 있는 이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쨌든 45년 해방 이후에 아직까지 독립운동이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여론화되지 않고 대부분 3분의 1 이상이 아직 서울이 못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던 거고, 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독립훈장 제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또 대국민 어떻게 보면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100만인 서명운동, SNS를 통한 정말 100만인이 모으고 그 의견을 모으고 또 그 부분들이 법률에 적용돼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회 분위기에 대한 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80년 동안 묵혔던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더구나 100만인 서명운동을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조직 체계,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정말 유족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잊혀져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합의를 구하고 또 그런 분들 의견을 끌어들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 먼저 답변? 네, 황성원 선생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무관심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금 항일 독립훈장 신설하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인 게 광주에서 먼저 수년 동안 노력해 오신 부분이 있고 또 일부 해당 유족분들이 개별적으로 훈장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북심한세 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 100주년에 준비를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런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건 것이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로 써있는 이 역사 바로 세우기 K대장정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첫 번째 주사로 우리가 독립훈장을 신설하라라는 이제 주제를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당장 10월부터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도 하고 법기관 또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에 앞서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국민적 성원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하동원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술대회, 이 토론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여러 번 그러면서 국민적 성원을 모아서 국회와 또 입법기관인 국가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잘 작성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국가보훈부가 조직업으로 악행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회 고발도 하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국가보훈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서문제도를 모법인 법, 독립행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의 완장찬 권세인 양 임의의 잣대를 적용해서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또 임의로 취하하고 근거도 없는 조항을 내세워서 거절하고 이런 행위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 이 당사자들이, 유족들, 후손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학살의 대상자들이었고 피학살자였고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학살 정권, 박정희 반란 정권, 평균 전 반란 정권이라고 반란자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란 이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지배적으로 행사했는데 이들의 배경 속에는 친일파들의 배경들이 있었던 것이 학계, 언론계, 의료계 모든 곳에 이들의 논리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그들의 꼭두가 시각되어서 자기들의 임의의 잣대로서 서운 마땅히 해야 할 이 독립 유공자의 대상들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임의의 잣대로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민의 저항권으로서 행사해야 된다는 펼쳐지고 그것이 정부와 입법기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성원 입법기관 국회의원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탕수님 우리 선생님들께 근데요. 네, 토론 네, 쟁점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 조금 전에도 보니까 행적을 알 수 없다.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5개월 동안 이제 학교에 계셨는데 그 당시 학교에 계시면서 어떤 해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소원을 못 해준다는 결론이 났는데 저희들이 저희 아버지의 행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행적은 모범부 자체에서 알아내가지고 결정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저 이번에 그 새로 취임하는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일단 그 우선 해결할 사안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가까워요. 그 장관을 누가 만나? 저희들이 만나야 되죠. 자, 같이 만날 수 있고요. 먼저 만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네네, 저쪽 우리 또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예, 저 정철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장식 변호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북한에 있는 애국 열사인의 지금 외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규은 윤기석 선생이라고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까지 하셨던 독립운동가신데 6.25 때 납북되셔가지고 북한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 계시는데, 그리고 저는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한 12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하고 또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논의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제안만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립훈장은 이것은 상훈법 개정으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훈 체제가 이런 지금 수만 명, 최소한 수만 명에 달하는 그런 독립유공자로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될 분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지금 현재 상훈법에 나와 있는 이 절차대로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해가지고 공적심사위원들이 한 명 한 명씩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서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의하면 진짜 100년 걸립니다.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일이 그 대상자 가족들이 후손들이 뭐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상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훈포장을 주는 방식과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지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이런 거하고 맞지 않아요. 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신장식 의원님 계셨으면 제가 좀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게 단순히 상훈법의 제11조의 2를 규정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 예컨대 그 친일 반민족 그 행위자 규명법, 뭐 친일재산 환수위원회, 뭐 이런 특별위원회가 특별법으로 규정됐었거든요. 그 위원회는 계속 해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찾아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숨겨놓은 친일 재산을 찾아내고 이것만 수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0명에 달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친일 재산 환수하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도 그런 식의 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렇게 사업을 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이 점을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토론하고 싶은 쟁점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또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계실까요? 네.
네, 우리 선생님 계시네요. 저는 그냥 공부해보자 이 자리에 왔고요. 친일 제공들 환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통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지 않았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거물 친일파 이해승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이해승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그 행정부 중 하나만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따지면은 그거는 뭐 한 1%도 안 되는 적은 비율인데 0.몇 %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국가가 되돌려주는 그 재산의 규모는 전체 환수 대상 재산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물 친일파는 빠져나갔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은 현존합니다. 네. 그리고 대단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철순 변호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항일 독립운장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2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을 해주며 수고하신 네 분 발제자님께 특별히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뜻깊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